저 여자 진짜 이름이 정지영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이화자 선생님. 갑작스럽게 들린 이 한마디가 70대 할머니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3년 동안 친어머니보다 더 극진히 모셔온 완벽한 며느리.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효성스럽고 다정했던 그 며느리가 과연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은 가족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매일 함께 식사하고 같은 지붕 아래에서 잠들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그 사람이 혹시 완전히 다른 정체를 숨기고 있다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믿음과 배신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밀한 심리전이죠. 한순간의 의심에서 시작된 진실 추적이 어떤 충격적인 결말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정말 끝났는지,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겁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새소리가 창가로 스며들면서 이화자는 눈을 떴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규칙적이었죠. 전원주택의 마당에서 들리는 손자 민수의 웃음소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지영의 다정한 목소리가 복도를 따라 전해졌습니다. 지영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화자를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죠. 아들 우찬이 직장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우는 동안에도 지영은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장터에라도 나가실까요? 지영의 제안에 이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장터는 그녀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었거든요. 퇴직한 국어교사로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 여전히 그녀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장터로 향하는 길에 지영은 이화자의 팔을 자연스럽게 부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지영의 모습을 보며 입을 모아 칭찬했죠. 이화자 선생님, 며느리 복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셨어요? 우리 집 며느리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화자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교직에서 은퇴한 후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아들의 결혼 문제가 이렇게 잘 해결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거든요. 장터 한복판에서 채소를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이화자의 팔을 붙잡았죠. 돌아보니 오랜 지인인 전태규였습니다. 태규는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이화자와는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이화자 선생님, 태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활달한 성격과는 달리 어딘가 경직된 모습이었죠. 태규는 주변을 살피더니 이화자를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태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자 진짜 이름이 정지영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이화자 선생님. 순간 이화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규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즉시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태규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지함과 걱정이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화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규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고 나서 속삭였죠.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조심하시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었습니다. 태규가 사라진 후 이화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영이 다가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이화자는 지영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태규의 말 때문인지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화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태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3년간 함께 살면서 지영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화자는 태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지영의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터에서 만난 분이 누구셨어요? 지영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화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답했죠.
아, 전태규 이장님이었어. 마을 일로 잠깐 이야기했지. 그렇군요. 태규 이장님은 정말 마을 일에 열심이시네요. 지영의 대답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화자는 왠지 모르게 그 말투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 애썼죠. 며칠이 지나면서 이화자는 지영의 말과 행동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년간 국어교사로 일하면서 길러진 언어에 대한 예민함이 발동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사람의 말투와 어휘 선택에는 그 사람의 성장 배경과 교육 수준,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겨울 준비를 위해 장작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영이 마당에서 우찬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화자는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되었죠.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장작은 파레트로 때우면 되니까요. 순간 이화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파레트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물류나 운송업계에서 주로 쓰이는 전문 용어였죠. 이화자는 마음속으로 되짚어 보았습니다. 지영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대해 들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죠. 지영은 자신을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평범한 가정의 딸이라고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물류 전문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화자는 지영의 다른 말들도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지영이 사용하는 어휘들 중에서 어딘가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지 기억을 되짚어 보았죠. 교사로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람의 말투에서 교육 수준과 성장 배경을 파악하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까웠거든요. 며칠 더 지나면서 이화자는 지영의 말투에서 미묘한 변화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정중한 높임말을 사용하다가 때로는 갑자기 격식을 차리지 않은 표현을 쓰기도 했죠. 마치 의식적으로 말투를 조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우찬이가 늦는데요. 회식이 있다고 하네요. 지영의 말에 이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커져갔죠. 지영의 말투가 점점 더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녁 식사 후 지영이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화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태규의 말이 정말일까요? 지영의 진짜 이름이 정지영이 아니라면 왜 가명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자신의 가족을 속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화자는 자신의 의심이 나이가 들어서 생긴 편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로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관찰해온 경험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죠. 지영의 말투와 행동에서 느껴지는 부자연스러움이 단순한 착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이화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규의 말과 지영의 이상한 언어 습관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아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화자는 며칠 동안 지영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영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죠. 보통 지영은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 들어 외출하는 횟수가 늘었거든요. 어머니, 잠깐 마트에 다녀올게요. 지영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화자는 지영이 마트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창문을 통해 확인했죠. 호기심과 의심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화자는 조심스럽게 지영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화자의 몸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영의 뒤를 따라갔죠. 지영은 마을 중심가를 지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지영이 갈 이유가 없는 곳이었거든요.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카페 앞에서 지영이 멈춰 섰습니다. 이화자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지영이 만난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2명이 카페 앞에서 지영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화자는 카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숨어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영과 남자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지만 거리가 멀어서 대화 내용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약 30분 정도 지나서 지영과 남자들이 헤어졌습니다.
이화자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서 지영보다 먼저 도착했죠. 지영이 돌아왔을 때 이화자는 평상시처럼 행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수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화자는 태규에게 연락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태규 이장님, 제가 어제 본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규와 만난 이화자는 어제 목격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태규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화자의 말을 들었죠. 선생님,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다. 정지영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번호를 조회해 봤는데 태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화자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이름은 한나연이에요. 그리고 전과가 3번 있습니다. 이화자는 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태규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영이 아니 한나연이 3년 동안 자신의 가족을 속여온 것이었죠. 어떤 전과인가요? 이화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기와 문서 위조 관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사채업자들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최근에 토지나 재산 관련해서 지영이 뭔가 제안한 것이 있나요? 이화자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달 전 지영이 토지 정리에 대해 언급했던 것이 기억났거든요. 몇 달 전에 토지 등기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했는데 태규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선생님, 지영이 만난 사람들이 사채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토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화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믿고 지낸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다니. 평생 교사로 살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신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속을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죠. 그럼 우찬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찬이도 속은 건가요? 태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찬 씨는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한나연이 철저하게 계획한 것 같습니다. 이화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이화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아들 우찬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태규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우찬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화자는 그를 불러앉혔습니다. 지영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조용히 우찬에게 말을 꺼냈죠. 우찬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화자의 진지한 표정을 본 우찬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지영이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지영이의 진짜 이름이 정지영이 아니라고 해. 우찬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이화자는 태규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나연이라는 진짜 이름, 전과 기록, 그리고 사채업자들과의 만남까지. 하지만 우찬의 반응은 이화자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죠.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태규 이장님이 확실하게 확인한 거예요? 물론이야. 태규가 직접 조회해본 결과야. 우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혹시 나이가 드시면서 의심이 많아지신 게 아닐까요? 지영이가 3년 동안 엄마를 얼마나 잘 모셨는데. 이화자는 아들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설마 우찬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우찬아,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엄마, 지영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엄마를 친어머니보다 더 잘 모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기꾼이라니 말이 안 돼요. 우찬은 아내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3년간 함께 살면서 지영의 진심을 느꼈다고 생각했거든요. 태규 이장님도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이화자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죠. 그때 지영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우찬 씨,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화자는 지영의 눈빛에서 미묘한 변화를 포착했죠. 뭔가 경계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집안 이야기였어. 우찬이 대답했지만 지영은 이화자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화자는 지영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때로는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지영이 이화자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최근에 마을 사람들과 저에 대해 이야기 나누신 게 있나요? 이화자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지영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무슨 말이니? 그냥요. 요즘 어머니가 저를 보시는 눈빛이 예전과 다른 것 같아서요. 지영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냉정하고 직설적이었죠. 그런 일은 없어. 이화자가 답했지만 지영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토지 등기 부등본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거 다 잘 정리되어 있을 테니까요. 지영의 말에 이화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협박하는 투조였거든요. 평소에 다정한 며느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날 밤 이화자는 태규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태규, 지영이가 이상해. 나를 협박하는 것 같아. 태규는 즉시 이화자의 집 근처로 왔습니다. 이화자는 지영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죠. 선생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혹시 이미 변경 작업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태규와 함께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화자의 토지 등기에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있었거든요. 지영이 이화자의 도장과 서류를 위조해서 진행한 것이었죠. 선생님,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태규의 말에 이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지영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죠. 이화자는 태규와 함께 등기소에서 돌아온 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이 자신의 토지를 가로채려는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이제는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할 때였습니다. 선생님, 지영이와 사채업자들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태규의 제안에 이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들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을지 막막했죠. 70대 중반의 나이에 첩보 활동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태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선생님, 방법이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규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다음에 사채업자들과 만날 때를 노려서 녹음을 시도하기로 했죠. 며칠 동안 지영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지영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과 만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화자는 태규로부터 소형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동전만 한 크기의 녹음기로도 선명한 음성을 녹음할 수 있다고 했죠. 태규는 이화자에게 녹음기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선생님, 이걸 지영이 가방에 넣어두면 됩니다. 배터리가 6시간 정도 지속되니까 충분할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지영이 다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평소와 같은 핑계로 마트에 간다고 했지만 이화자는 지영이 사채업자들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해서 좀 더 둘러보고 올게요. 지영이 가방을 챙기는 동안 이화자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지영이 화장실에 간 사이 재빨리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죠.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넣어졌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영이 집을 나간 후 이화자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태규도 함께 와서 결과를 기다렸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화자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지영이 녹음기를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이는 모를 거예요. 태규가 이화자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이화자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 지영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지만 이화자는 지영의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죠. 다행히 지영은 녹음기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이화자는 재빨리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일단 태규에게 전달했죠. 다음 날 태규가 녹음 파일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태규의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선생님,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녹음되었어요.
태규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지영과 사채업자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우리도 계획이 있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화자만 사라지면 땅은 바로 우리 거니까. 이화자는 지영의 목소리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그 늙은 여자가 계속 의심하고 있어. 이장이 뭔가 알려준 것 같아. 그럼 빨리 처리해야 하는 거 아냐? 걱정 마. 곧 끝날 거야. 등기 변경도 거의 완료됐고 녹음된 대화는 더욱 구체적이고 위험했습니다. 이화자는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태규는 이 녹음 파일과 함께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지영의 전과 기록, 가명 사용 증거, 등기 위조 관련 서류, 그리고 사채업자들과의 대화 녹음까지 이 모든 것을 복사해서 세 곳에 보관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지영이를 고발할 수 있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화자는 마침내 모든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속인 지영의 정체를 가족들 앞에서 폭로할 때가 온 것이었죠. 이화자는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가족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찬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모두 불러서 지영의 정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중대한 일을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우찬아, 이번 주말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도록 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이화자의 진지한 표정을 본 우찬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의심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죠. 엄마, 정말 그렇게 큰 일이에요? 너희들이 직접 듣고 판단해야 할 일이야. 주말이 되자 우찬의 형제들과 가까운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지영도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차를 준비하며 가족들을 맞이했죠. 하지만 이화자는 지영의 연기 같은 미소가 이제 더 이상 속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앉아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화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족들은 심각한 분위기를 느끼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지영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간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화자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지영이의 진짜 이름은 정지영이 아닙니다. 한나연이에요. 그리고 전과가 3번 있는 사기꾼입니다. 가족들 사이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우찬은 어머니의 말을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내가 증거도 없이 이런 말을 하겠니? 이화자는 태규가 준비한 자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연의 전과 기록, 가명 사용 증거, 그리고 등기 위조 관련 서류들이 차례로 공개되었죠. 이것들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니 가족들은 서류들을 보며 점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등기 위조 관련 서류를 본 우찬은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은 지영이가 사채업자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이화자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지영과 사채업자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죠. 이화자만 사라지면 땅은 바로 우리 거니까. 지영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보았죠. 지영은 처음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공개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하. 갑자기 지영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들렸죠. 그래요,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지영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며느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근데 당신들은 그 땅으로 뭘 했어요? 죽은 땅에 불과한 걸 왜 놓치기 싫어하죠? 지영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억눌러왔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이 집에서 3년 동안 연기하면서 살았어요. 당신들을 위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해주고. 그런데 그 땅은 그냥 놀리고만 있잖아요. 우찬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지영아, 아니 당신이 누구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요? 당신들이 한심해서 그래요. 이런 좋은 땅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지영의 폭언이 계속되었습니다.
이화자는 태규에게 미리 연락해둔 경찰에게 신호를 보냈죠. 당신들 모두 바보예요. 특히 당신 우찬 씨. 3년 동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태규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죠. 한나연 씨,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영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지영은 소리를 질렀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지영이 끌려간 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화자는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허탈함도 감돌았습니다. 3년 동안 믿었던 며느리가 사기꾼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체포된 후 며칠 동안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사기꾼이었던 며느리가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거든요. 이화자는 승리했다는 안도감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가족의 평화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죠. 우찬은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화자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우찬아, 괜찮니? 이화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도 우찬은 고개만 끄덕일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활발했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나연에 대한 조사가 거의 끝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결혼도 가명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무효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죠.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결혼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저는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어느 날 우찬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화자는 깜짝 놀랐죠. 갑자기 왜? 여기 있으면 계속 그 일만 생각날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발령 제의가 들어왔거든요. 우찬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화자는 아들의 결정을 이해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하려고? 민수는 저와 함께 가겠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자까지 데리고 간다는 말에 이화자는 더욱 허탈해졌습니다. 결국 혼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거든요. 엄마,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찬이 짐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담긴 말이었죠. 어머니의 의심을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어머니가 가족을 지켜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할 것 없다. 너도 속은 피해자야. 이화자는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우찬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우찬과 민수가 서울로 떠난 후 집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3년 동안 북적거렸던 집이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더욱 쓸쓸했죠. 이화자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한나연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화자를 보는 시선이 복잡했죠. 어떤 사람들은 동정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화자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마을 사람들의 위로가 이어졌지만 이화자는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거든요. 이화자는 집과 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고 한나연이 노렸던 그 땅도 이제는 부담스러워 보였죠. 태규가 부동산 정리를 도와주면서 조언했습니다. 선생님, 서울 근처로 이사 가시는 건 어떨까요? 손자도 자주 만날 수 있고요. 태규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화자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죠. 평생 살아온 터전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이화자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찬과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고 전화로 안부를 확인했죠. 관계는 예전만큼 가깝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끈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서울로 오실 거예요? 민수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아직 어린 손자는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죠. 곧 갈게, 민수야. 이화자는 손자에게 약속했지만 정작 언제 떠날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70대 중반의 나이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래도 이화자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만약 한나연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지금쯤 더 큰 피해를 당했을 것이었죠. 비록 가족이 흩어지는 결과를 낳았지만 진실을 밝힌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한나연이 체포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화자는 혼자 지내는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했지만 여전히 쓸쓸함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습니다. 우찬과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고 전화로 안부를 확인했죠. 관계는 예전만큼 가깝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봄이 되면서 이화자는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을 견디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죠. 상추와 토마토를 심고 매일 물을 주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느 날 오후 태규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거든요. 이화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태규 이장님,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한나연 말인데요. 태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에 출소 예정이라고 해요. 이화자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나연이 다시 세상으로 나온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했습니다. 형량이 짧았네요. 초범이 아니었지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았나 봅니다. 태규의 말에 이화자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한나연이 자신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생각났거든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 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서울로 이사가는 계획은 어떻게 되셨어요? 태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나연의 출소 소식을 듣고 나니 이화자의 안전이 걱정되었거든요.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어요. 이 집에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화자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선생님, 한나연이 출소하면 다시 이 근처에 올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태규의 경고에 이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는 막막했죠. 며칠 후 이화자는 우찬에게 한나연의 출소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찬은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엄마, 이제 정말 서울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집을 알아볼게요. 우찬도 어머니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한나연이 복수심을 품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거든요. 곧 정리하고 갈게. 이화자는 드디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그런데 이사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오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정차해 있었거든요. 이화자는 창문을 통해 그 차를 지켜보았습니다. 마을에서 본 적 없는 차였죠.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선팅이 진해서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화자는 불안한 마음에 태규에게 전화했죠. 태규, 우리 집 앞에 이상한 차가 서 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선생님. 태규가 도착했을 때 그 차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하지만 이화자는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선생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던 차일 수도 있어요. 태규가 안심시키려 했지만 이화자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다시 같은 차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머물렀죠. 이화자는 창문 틈으로 살짝 내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이 익숙했거든요. 그때 차 창문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죠. 이제 시작이지요, 어머니. 이화자는 그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한나연의 목소리였거든요. 분명히 다음 달에 출소 예정이라고 했는데 벌써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한나연과 연결된 다른 사람일까요? 차는 천천히 사라졌지만 이화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이제 정말 위험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이화자는 서둘러 우찬에게 전화했습니다. 우찬아, 당장 이사 가야겠어. 한나연이 나타났어. 전화기 너머로 우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화자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상황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과연 어디로 가더라도 한나연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이화자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았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